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여전히 지역별로 또 섹터별로 엇갈림이 이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한국 시장은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음봉을 얻어맞았고 해외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음봉을 얻어맞았죠. 하지만 해외 시장이 변동성 증가분에 비하면 지수는 상당량 하락폭을 만회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풋옵션 매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익을 못 내거나 아니면 이미 손실 상태로 전환되어 있었겠죠. 이 도입부부터 좀 너무 어렵게 느끼시나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지금 지수가 하락을 하는 것도 곱게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섹터 로테이션이라고 믿는 투자자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섹터 로테이션이 아니라 지수가 전체가 다 부서진다고 할 경우에는 풋옵션이 확 살아나면서 급락이 나올 텐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운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월요일 시장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이 갭 상승은 예견된 일이었으나 야간 선물이 마감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출발했고 그래서 나름 편하게 숏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시장 전체로 보면 오늘 지수가 12시 58분에 저점을 찍을 때까지 하락도 이 목숨을 걸고 때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선물을 5천억 순매도를 했지만 사실상 12시부터는 1시 30분까지는 거의 선물 매도를 1,000억가량 매도할 때 매도를 하면 반발 매수세가 시장 받치면서 점점 매도 포지션에 물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은 야 이거 더 이상 매도 치다가 사고 나겠다 싶어서 1시 30분부터는 손실을 약간 입은 채 선물 매도를 걷어내죠. 그렇게 2천억을 걷어내는데 지수는 416선에서 419선까지 무려 3포인트가 반등을 합니다. 이때 저도 고민만 한 게 아니라 많은 파생시장 참여자들이 같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전략적 후퇴, 그러니까 선물 매도 포지션을 걷었다가 다시 때릴지 아니면 포지션을 유지할지를 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철수 후 재매도를 노렸던 쪽이 더 많았다고 보는데요. 1시 이후로 지수가 반등을 시작할 때 선물 미결제 약정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죠. 오늘 때릴 양만큼은 다 때렸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416선에 대한 강한 지지, 그리고 두 번째는 현물이 매도세가 조금만 약해진다면 선물에서 강력한 커버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도 초반부터 마감까지 외국인들이 주식을 선형적으로 매도하면서 지수를 내내 눌렀습니다. 그나마 오후 1시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좀 줄어들고 또 기관들도 차익과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를 하면서 변동성을 죽임과 함께 지수를 살짝 들어올렸죠. 장 후반 들어서 베이시스가 강하게 개선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줄어든 것도 그렇지만 오늘 금융투자가 차익 거래를 제외하고도 네이키드로 주식을 한 2,600억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 매도는 야 이것도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외에 옵션 시장에서는 특이 도양은 없었어요. 개인들은 계속 양옵션 매도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넘어갑니다. 유럽 증시는 스탁스 중심으로 초반에는 강했어요. 그러나 바로 하락 전환하고 제법 꽤 세게 밀었죠. 스탁스가 마이너스 1% 이상 밀었기 때문이죠. 증시보다는 그런데 이 채권, 특히 이탈리아 국채의 하락이 눈에 띕니다. 사실 통화시장도 별일 없었고요. 지수도 장중 눌림을 상당량 만회했는데 아시아 세션 내내 골드가 강세를 보이면서 유럽 세션과 미국 세션에서 계속 강세를 보인 것, 그리고 구리와 기름이 공이 1%가 넘는 강세를 보인 것 등이 특징인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마켓 무빙을 따지자고 하면 이 장기 채권 금리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 포함해서 지수 선물이 내내 약세를 보일 때 함께 움직인 게 유럽 국채의 약세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슬슬 언론에서도 독일 국채의 롱스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독일 국채와 이탈리아 국채의 스프레드 상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 영상을 초창기부터 들으신 분들은 작년에 이 독일이 이탈리아 국채에 대해서도 사실상 간접 보증을 선언한 뒤부터는 독일과 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가 아주 급격하게 감소했던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뒤로 계속 바닥을 다지다가 올해 1월 이후로
미국이 국채 파동이 일어나고 나서 조금씩 스프레드가 증가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제법 벌어져 있는 상태죠.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어서 이 독일 국채와 이탈리아 국채의 스프레드가 증가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 드리면, 이게 좁아지면, 그러니까 독일 국채금리나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별 차이 없을 정도로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위험을 선호하고 있다는 뜻이고, 지금처럼 국채금리가 설설설설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위험을 인지하고 있고 또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이 독일 국채가 사실상 종가 저가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유럽 세션 초반부터 또 국채에 대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사실상 이 종가 저가로 마감을 했죠. 또한 그전에는 채권 약세에 대해서 골드도 약세로 따라갔는데, 오늘은 골드에 대해서 끊임없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리스크 오프를 반영했다고 보고 있어요. 이 또 하나 이론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골드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에 너무 무심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지표로서 다른 커머디티들이 한참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골드는 상대적으로 저성과였던 것이 대한자산, 그러니까 크립토커런시의 자산 배분이 되었기 때문인데, 이 크립토가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니까 다시 관심이 골드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봐요. 근데 골드는 오늘 나온 슈팅은 내일 정도까지 더 나오면 이제 마무리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골드가 바로 여기서 1900달러 간다는 거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번 주에 골드는 오늘 하루만 버티고 그 다음부터는 숏 방향으로 보는 게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시장에서는 이 주별로 PEPP 채권 매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월요일에 발표해요. 이게 매입량을 줄인다면 이게 곧 테이퍼링 아니겠느냐 라는 이야기가 있죠. 물론 이 전주 대비 어느 정도 매입을 하는지 그 숫자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냐도 되게 중요한데요. ECB 입장은 매입 속도를 상당히 크게 높인다, 이렇게 해서 significantly라는 표현을 썼는데, 시장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slightly 라고 한다면 그건 테이퍼링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살짝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충격 요법이 안 통하는 것 같아서 저는 유럽 국채가 살살 밀리고 있다라고 봐요. 요컨대 지금 유럽 시장을 지배하는 논지는 이렇습니다. 유럽도 팬데믹에서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의 강세는 맞다. 하지만 테이퍼링 안 하고 배기겠어? 따라서 독일 국채는 제로금리로 향해 상승할 거야. 독일 국채 금리는 제로금리로 향해 상승할 거야. 근데 그렇게 채권 가격이 밀리면 문제가 생기겠지? 딱 이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제로금리를 향해 가는 과정들에서 노이즈들이 생길 거고, 그럴 때마다 잠깐은 금리가 내려가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금리가 제로금리를 향해서 가는 그 경로를 따르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갑니다. 오늘 미국 경제지표는 밤 9시 30분에 발표된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있었는데, 뉴욕 지역이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것이고 컨센서스보단 잘 나왔지만 전월 대비로는 적게 나왔어요. 그런데 역시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고요. 오히려 증시는 유럽 세션 내내 약세를 보이고 나서 초반에는 반등 시도 좀 하는 듯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매도세가 시장을 눌렀어요. 하지만 분명히 지지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나스닥은 장중에 마이너스 1.4%까지 밀렸으나 마지막 1시간 동안 하락폭을 상당량 회복했죠. 또 러셀도 장중에 마이너스 1.5%까지 하락을 했으나 오후장 들어서 하락폭을 다 만회하고 플러스 마감을 했어요. 생각보다 시장이 지금 강세를 보이면서 드는 생각이, 지금 미국 시장도 아직까지는 공격적으로 매도할 장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변동성은 증가를 했어요. 특히 본장 초반에 지수가 반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동성이 증가를 해서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꺾이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저는 이 본격적인 변동성 상승은 쉬운 일도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할 수 있는 선택은 신규로 S&P 매도를 늘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변동성 매도를 늘리는 게 더 도움이 돼요. 특히 이번 주 수요일이 이제 변동성 선물 만기거든요. 그래서 변동성 선물 자체를 매매하는 게 아니라 풋옵션을 넉넉하게 매도를 해두면서
이번 선물 만기를 그냥 조용히 지내고 그 뒤에까지의 변동성 패스를 생각한 그런 포지션을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수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이 급등이 아닌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또 하락을 한다 해도 점진적 상승을 하다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조금씩 밀리면서 하락이 나오는 등 이 모든 면에서 변동성 하락과 함께 방향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시장이 짧게 아래꼬리를 달 경우에는 일봉상의 대응은 되게 쉬워져요. 무슨 얘기냐면 이 스탑로스가 짧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나스닥 매수 단타를 엄청 많이 했는데 단타 들어갈 때마다 많이 깨졌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스탑로스가 짧고 또 단타의 경우에는 이익이 폭이 현재의 변동성의 기준에서 잡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변동성이 크면 이익의 폭도 큽니다. 반발 매수도 크다는 얘기죠. 그런데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을 때는 저는 단타를 크게 잡지만 변동성이 감소하고 있으면 단타를 짧게 잡아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손실을 많이 봤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나스닥 매수 잡힌 거는 지금 계속 홀드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풋옵션 S&P 품매도 4050을 또 많이 또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변동성 매도를 더 추가를 하고 나스닥 선물 매수를 지금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나스닥 선물은 제가 단타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밀리면 언제든지 손절을 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탑로스 폭이 짧다는 얘기는 지금 나스닥 저점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1.3% 정도가 이제 그 스탑로스 포인트인데 거기를 간다 하면 저는 S&P 매도 포지션이 크게 이익이 나요. 그래서 여기서 지수가 올라간 것, 즉 S&P 매도와 품매도의 포지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S&P를 손절하게 된다면 네이키드 품매도가 되지만 나스닥 매수를 하면서 지수 방향을 위로 더 열어놓을 수 있는데 그것이 기본적인 논지는 성장주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은 경기 민감주가 굉장히 강세인데 경기 민감주가 피크를 치고 솔솔 밀릴 때 급락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급락을 하지 않는 대신에 경기 민감주가 지금 성장주가 바닥을 쳤다고 하면 그 성장주가 올라온 것은 월요일에 이렇게 저점을 찍은 거다. 그러면 이제 화요일부터는 천천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탑로스 포인트가 짧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스닥 매수를 한 것이 시장이 바로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성장주는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올 것이다. 라는 그 논지로 지금 나스닥 선물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좀 말이 길어졌네요. 다시 돌아와서 이 개별 종목 살펴보면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시장이 이제 성장주가 눌리긴 했는데 저는 이젠 이게 대강 오버솔드 국면이 해소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젠 그 딱히 공격적인 매도가 나온 섹터는 없었어요. 근데 기름 주식 같은 경우에 더 갔거든요. 그리고 은행주는 약간 좀 쉴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기 민감주의 레이스가 어느 정도 끝물에 다가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자꾸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전체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근데 경기 민감주의 레이스가 끝물로 다가간다면 그 사이사이에 단기 반등도 되게 강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숏포지션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선물 매도나 품매수는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 해지를 꼭 달고 다녀야 되고요. 다만 지역별로 갈리고 있는 현상은 좀 더 이어질 것 같은데 지난주부터 아시아 지역에 대한 센티먼트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EM 아시아 섹터 전체를 통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대만에 대한 숏포지션은 곧 한국에 대한 숏포지션이고요. 그리고 대만에 대해서 언와인딩을 하면 또 한국에서도 빠르게 좀 걷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뭐 난데없이 좀 얻어맞거나 또는 뭐 반발 매수가 나오는 이유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엉뚱하게 그런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고요. 계속 지금 현물 시장에서 에너지를 음축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또 한국은 내일 공휴일이라서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과 좀 다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감안하고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뭐 기존의 선물 매도에 풋옵션 매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해외 시장은 이 독일 국채 매도 포지션에 제가 S&P 숏 그리고 풋옵션 매도가 3950 그리고 4050이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4050을 더 때렸거든요. 그리고 나스닥 선물 매수
손절 많이 했지만 그래도 매수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지션도 시장이 아주 완전히 급격한 하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유지할 계획이에요. 미국 세션의 해설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 월요일에 나스닥이 밀린 것은 약간 오버솔드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밀리기 부담스럽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S&P 매도에 대한 해지로서 풋옵션 매도도 잔뜩 들고 가지만 이 나스닥 매수도 끼워서 들고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외에 골드가 저는 하루 더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올라온다면 저는 1885선 이상에서는 골드에 대해서 위클리로 숏포지션을 좀 담아볼 계획입니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께 부탁을 하나 드릴 게 있어요. 저희 지인이 수원에서 중고차 매장을 냈는데 여의도만큼 속임이 많은 곳이 중고차 업계라고 하지만 이분은 50이 넘도록 이 중고차 업계에서 정직이라는 아이콘을 지키면서 지내고 있어요. 제가 하나 얘기하면 여의도를 떠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탔던 게 이제 렉서스 LS600 하이브리드였거든요. 근데 빠르게 정리를 해야 돼서 뭐 다른 중고차 업체에 대해 얘기하니까 뭐 하이브리드는 뭐 어쩌고 하면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헐값으로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좀 내 거 좀 정리 좀 해달라. 그랬더니 뭐 값을 생각보다 많이 후하게 쳐줘서 매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러면 뭐 남는 거 있어? 라고 했더니 본인이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에게 허락된 것 이상을 넘보지 않는다. 글쎄 제가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주식을 하는 분들도 이러한 태도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질 거예요. 이분이 중고차 업계에서 이 과한 욕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이 업계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과유불급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빨리 요점 얘기할게요. 유튜브에 가보시면 검색창에다가 그 수입차 싸게 사기, 수입차 싸게 사기, 수싸사라고 있어요. 그러면 검색하시면 이제 작은 아이콘이 뜰 거예요. 그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하시고 그 작은 아이콘 뜨면 그 채널 가셔서 그 구독 한번 해주시고 영상 한 개 정도 하나에 한 7, 8분 하거든요. 그거 하나만 좀 봐주시면 감사할게요. 참고로 이거는 제가 돈 받고 광고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다가 뭐 유료 광고 포함 이 딱지 붙이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